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표는 김대중과 오부치 게이츠오가 서명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한다고 밝혔다. 일본에는 도덕적 우위를, 중국에는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일본에는 용서를, 중국에는 효용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미래를 향한 한국의 시선이다. 측근도 구하지 못하면서 어찌 나라를 구하겠는가. 측근도 못 구하는데 나라를 구할까? 측근도 못 구하는데 나라를 구할까? 뭔가 좀 도발적인 내용이죠. 예, 오늘 제가 갖고 온 칼럼 제목입니다. 예, 오늘은 중앙 칼럼이고요. 중앙에 송호근, 예,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하다가 정년퇴임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한림대 학술원 원장으로 있군요. 한림대 학술원 원장. 예, 오랫동안 칼럼을 써온 송호근 이라는 전 교수가 쓴 내용의 제목입니다. 측근도 못 구하는데 나라를 구할까? 여기서 측근 누군지 아마 여러분들 기억에 나올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그 측근 얘기를 하는구나. 예, 들어가겠습니다. 칼럼은 이렇게 시작하네요. 끝도 없는 정치권 싸움에 국민 정서는 마른 논바닥처럼 갈라졌다.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단군일의 최대 비리와 검찰이 살인자라는 논리 사이에 어떤 접점도 없다. 더 죽어야 끝날까? 아니면 이대로 국력을 파탄낼까? 이런 적이 없었다. 사건의 전모는 수상하기 짝이 없고 검찰의 행보는 도를 넘었다는 생각이 동시에 든다. 공중을 매수하려는 정치권은 참호전을 구축했다. 끝까지 간다는 결이다. 정치인들이 연일 도끼를 뿜어내니 참 딱하고 피곤할 뿐이다. 검찰 조사는 원래 살기를 뿜어댄다. 피의자든 참고인들은 한번 불려가 본 사람에겐 악몽이다. 주변을 때리고 옥죄면 평상적 행위도 범법 그물망에 걸려든다. 피의자가 혐의 흔적을 박박 지워도 삭제한 기억을 귀신같이 들춰내는 게 검사다. 늦은 밤 나서는 검찰청의 어둠에 다리가 후들거린다. 무엇보다도 인생 탑이 무너진다. 정직과 성실로 살아온 사람의 최대 자산인 자존감이 쪼그라들면 극단적 행위가 어른거린다. 범법의 수위와는 상관없이 자신과 가족의 품격을 지켜줄 마지막 수단에 호소하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도자 품성론이 나온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 논두렁 시계.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삐아제 시계. 그게 뭐 한 1억 5천에서 한 2억 간다고 하더군요. 예, 삐아제 시계가 논두렁 시계의 메이커죠. 예, 그런데 이인규 부장검사 얘기가 실제로 삐아제 시계가 건네졌다. 그것도 대통령 재임 중에 건네졌다. 저 사람들은 다 퇴임 후에 건넸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노 대통령 재임 중에 다 건네졌다. 이거는 팩트다라고 하는 것이 그 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논두렁 시계, 친인척 비리, 측근 단속 실패, 요즘 사건에 비하면 당시 검찰은 말할 것도 없이 도를 넘었다.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그는 한국 정치에 내장된 구렁텅이에 자신을 던지는 것으로 수하들과 가족의 품위를 지켰다. 필자는 당시 비통한 심정을 이렇게 썼다. 그 생명 공양의 대가로 우리는 한국 정치를 직조하는 운명의 형식에 대해 눈을 떴다. 이후 14년 동안 우리는 그 운명의 형식을 어떻게 복귀해 왔길래 이번에는 충복들의 낙화를 감당해야 하는가. 충복들의 낙화 떨어졌다는 얘기죠. 벌써 이재명의 주위의 측근들이 5명이나 유명을 달리한 낙화를 지금 우리는 목격을 하고 있다. 지금 그런 내용이죠. 검찰은 살인자라는 못된 정치 방정식이 상수라면 대장의 품격도 상수다. 대장은 항상 중심에 포진한다. 명량해전에서 이순신은 일자진을 뒤로 두고 홀로 외선과 싸웠다. 해료가 바뀌기를 기다리라는 작전 명령에 만호들은 대장의 위태로운 독전을 숨죽이며 바라봤다. 명량이 몸을 뒤척이기 시작했다. 만호들이 해류를 타고 돌진했다. 외선 300척이 부서졌다. 승전이든 패전이든 책임은 대장의 몫이다. 그런데 숱한 비리 혐의에 맞선 이재명의 독전에 만호들은 사라졌다. 법률 만호, 척후 만호, 자금 만호, 기획 만호, 그리고 행정 만호에 이르기까지
대장선이 결백 깃발을 휘날리는 현실 앞에 무너진 것이다. 행정만호 고 전형수 비서실장은 유서에 사건 조작이 무섭다고 극한 두려움을 표현했다. 고인이 두려워한 사건 조작의 주체는 누구일까? 행정 책임자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다만 집행할 뿐이다. 명령의 주체가 나선다면 행정만호는 그나마 버티지 않았을까? 모르쇠로 일관하는 대장을 모르쇠로 비호하는 야당은 진정 운명의 형식을 복귀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고 노무현의 죽음을 욕되게 할 뿐이다. 가치와 효용을 적절히 구사하는 게 바로 정치다. 대의를 구제하는 본업에서 효용이 판을 치면 가치가 묻힌다. 문재인 정권이 내세운 정의와 공정은 시적절했으나 정책 비효용으로 가치가 무너졌다. 여론이 가치를 구제하는 것도 아니다. 팬덤은 언제든지 바뀔 경류다. 네, 그리고 덜 중요한 건 건너뛰겠습니다. 익사할 것은 또 있다. 막무가내 반일 신념. 한국인에게 반일, 일본을 반대하는 그런 반일 감정은 상수일터에 그걸 선동해 철옹성을 칠지 미래의 정규로 변환할지가 쟁점이다. 일제에 희생된 중국 인민은 무려 1,000만 명에 이른다. 중국 난징 학살 희생자 기념관에 이렇게 쓰여 있다. 용서하지만 잊지는 않는다. 중국은 피해 보상 요구를 일찍이 접었다. 예, 이것도 이 팩트입니다. 중국은 피해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좌파는 징용, 위안부 보상 방식이 엇나가자 간토 대지진을 들고 나왔다. 베트남은 2000년 역사에서 중국 기마군단에 수십 차례 짓밟혔다. 100년을 지속한 왕조가 없을 정도지만 베트남은 역사적 상처를 남겼다. 소국도 이러한데 일제의 앞잡이 자유대 군합발 같은 극렬한 레토릭으로 무엇을 건지려 하는가? 시진핑의 중국에는 왜 찍소리를 못하는가? 예, 이제 칼럼의 결론 부분이 나옵니다.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표는 김대중과 오부치 게이츠오가 서명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한다고 밝혔다. 일본에는 도덕적 우위를, 중국에는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일본에는 용서를, 중국에는 효용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미래를 향한 한국의 시선이다. 측근도 구하지 못하면서 어찌 나라를 구하겠는가. 예, 바로 송호근 교수가 쓴 칼럼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저 학자가 원래 이렇게 좀 아주 현란한 그런 용어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조금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네.